네, 제가 지금 10년 이상 이제 뵙고 같이 늘 공유하는 교수님입니다. 그냥. 예. 근데 지금 제가 2013년도에 정말 쫄딱 망하고 정말 방 한 칸 없을 정도로 누가 집 파는데 얹혀가지고 거기서 살던데, 그때 제가 우리 여기 소중한 친구가 저 직장을 해주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제가 힘들어서 교수님 이제 만나게 됐는데 지금 연재 10년 됐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현재 미국 체면대학이 있어요. 로드랜드 대학교라고. 거기에서 지도 교수로 계시고요. 한국에 이 체면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설규명 박사의 바로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업에 계신 분은 22년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체면에 대한, 저도 여기서 다 치유받고 이렇게 돼서 오늘 제가 이거 오픈을 하니까 교수님이 정말 도와주는 마음으로 특강을 이렇게 오셨고요. 수원에서 지금 강의가 있으신데 부랴부랴 지금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마무리하시고 오셨거든요. 네, 그런 정동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할게 그냥. 네. 괜찮죠? 네. 네. 지금 이제 과분하게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현재 로드랜드 대학교의 NLP 체면 치료 지도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천 송내역에 개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NLP 체면 치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스피치 교육, 이제 발표 불안이라든지 대중공포, 대인공포증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분들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스피치 교육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또 같이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체면이라는 부분, 뭐 NLP, 심리치료, 또는 뭐 어떤 자존감, 자신감, 또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또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뭐 작게는 우리 또 부부관계, 가족 간의 또 소통, 참 많은 것들이 이제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든지 제가 다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통합 시스템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기 보면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NLP 체면 심리치료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 자아 강화, 그 다음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예, 명강사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 다루기는 힘들고 우선 제가 전반적인 걸 일부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NLP 체면 치료, 특히 이제 체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나눠볼까 싶습니다. 이 네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사람이 변화를 하려면은 자, 이런 구조로 변화가 돼야 돼요. 우선 지지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지지감 시작. 지지감, 그 다음에 해소감, 해소감, 통제감. 통제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지지감, 해소감, 통제감 세 가지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충분히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마음에 억압된 엉어리나 화병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들이 해소가 되지 못하거나, 또는 세 번째, 내 마음의 통제력을 갖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삶을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지감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모든 사람은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시작.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자, 이 말에 대해서 몇 % 믿음이 가십니까? 나는 100% 믿음이 간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잘 안 되죠. 90% 손 들어보겠습니다. 80%. 그러면 80 이하라는 이야기인데 모든 인간은 이렇게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부끄럽고 어떤 부분은 숨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나는 모든 게 사랑스러워야 돼. 쉽게 말하면 나의 장점도 사랑스러워야 되고요. 나의 단점도 사랑스러워야 되고
나의 예쁜 모습도 사랑스러워야 되고 좀 부족한 모습도 사랑스러워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게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에 대한.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마 마음의 경계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어떤 부분은 참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데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좀 감추고 싶고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이걸 이제 마음의 38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38선을 긋고 있다. 자, 오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오리가 이제 물 위에서 헤엄치지 않습니까? 물 위에서 헤엄치는 그 화려한 오리의 모습 정말 아름답죠. 근데 이제 이 화려한 오리의 모습도 있지만은 물 아래에 물갈기를 막 힘차게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오리를 완전히 사랑하려면 물 위에 있는 모습도 사랑해야 되지만 물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도 사랑해야 되지만 나 자신의 감춰져 있는 모습, 창피한 모습 이런 모습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렇게 완전하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랑받을 조건을 가지고 다 태어났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나이가 50대, 60대가 되어서 보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자, 왜 이런 마음이 생겼냐? 바로 충분히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에는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죠. 태어났을 때 아기 너무 예쁘죠. 아마 여러분도 엄마로서 아기를 다 키워봤을 겁니다. 지금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예쁜 아기인데 어느 순간에 아기를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에 오줌을 싸면 꾸지람을 하고 자, 똥오줌을 가리면 이뻐해주고 밥을 먹을 때 이쁘게 먹으면 이뻐해주고 밥을 흘리면 또 꾸지람하고 학교에서 뭐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으면 이뻐해주고 또 성적이 안 좋으면 또 꾸지람하고 막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에 의해서 상벌 체계에 의해 또는 가치의 조건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받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런 착한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런 장점을 발휘해야 되고 뭐 공부를 1등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인 사랑의 잣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무의식에 각인되면서 나이는 40대 50대이지만은 우리 자신을 조건적으로 바라보죠. 이건 좋은데 이건 싫어. 이건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만 이건 감추고 싶어. 이런 이분법적인 마음의 경계를 가지면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거나 자기 마음의 통제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이는 지금 40대 50대지만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어린 아이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즉 심리적으로는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사랑받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사랑받는 훈련 아시겠습니까? 자,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 말처럼 지금 나이는 들었지만 다시 어린 나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첫 만남 심리 가족.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족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법적인 가족, 하나는 심리 가족이 필요한데요. 법적인 가족은 여기 이제 부부 두 분 오셨지만 법적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뭐 부부, 형제, 자매 또는 부모님, 아들, 딸. 이게 이제 법적인 가족이에요. 근데 법적인 가족은 법적으로는 우리가 가족이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에너지를 주고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법적인 가족들은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기대 심리. 뭐 남편은 아내한테 기대 심리가 있고, 아내는 남편한테 기대 심리가 있고, 또 부모는 자녀한테 기대 심리가 있고, 또 자녀는 부모한테 기대 심리가 있죠. 이 기대 심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실망을 하거나 마음에 또 상처를 받거나, 자 마음에 또 이렇게 아픔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가족 외에 또 하나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심리 가족이라고 합니다. 심리 가족. 자, 심리 가족은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자 무조건적 수용과 존중. 시작. 무조건적 수용과 존중. 자,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수용되고 존중받아야 돼요. 이게 수용 존중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받아주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뭐 아기로 본다면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엄마 아빠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야 우리 이쁜 애기 똥도 예쁘게 쌌네 이러면서 이제 기저귀 갈아주면 애기가 어떨까요 마음이? 야 나는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쌌는데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이뻐해 주네. 나는 실수했는데 사랑받고 있네.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아기가 어떤 실수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안정된 마음과 긍정적인 성격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점을 사랑받는 것은 이미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점을 사랑받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의 실수를 사랑해주는 사람. 이른바 우리 헬렌 켈러를 혹시 아시나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를 양육한 사람이 누구죠? 헬렌 켈러는 잘 아는데 헬렌 켈러를 양육한 가정교사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분이 앤 슬리반 선생님이거든요. 앤 슬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그 어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진체장애를 이렇게 받아주고 존중하고 케어해줌으로써 헬렌 켈러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즉 헬렌 켈러의 부족한 점을 사랑해주는 앤 슬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 점이 이해되시나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누군가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경험이 축적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도둑질을 했어, 또는 살인을 했어, 얘기 들어왔을 때 당신이 왜 도둑질 했어요? 왜 살인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도둑질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살인을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편을 들어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뭐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 최악의 경우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어쨌든 우리의 부족함을 누군가 이렇게 받아주고 존중해 줄 때 우리는 마음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 공감적 이해. 이 공감적 이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공감적 이해는 바로 심리적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왼쪽 가슴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표가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시작. 사랑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자, 이런 연필가 있어. 이게 이제 이해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숨 쉬고 싶은 욕구가 비슷해. 지금 이 공간에 산소가 없으면 답답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답답하고 막 죽고 싶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해를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답답하고 외롭고 죽고 싶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그냥 내버려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면서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편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살 것 같은 느낌, 비로소 막 숨 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렇게 공감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공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면서 내 편을 들어주면서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자 하는 진심 어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심리가족이 두 번째로 바로 그런 특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진정성이라고 해요. 진정성. 그 진정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겐 두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있고 뭐뭐 인척하는 쉽게 말하면 가아적인 모습이 있죠. 진아와 가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진아의 모습을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까? 아니면 가적인 모습을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까? 아마 가적인 모습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뭐뭐 인척하는 모습. 우리는 왜 뭐뭐 인척했느냐면요. 뭐뭐 인척해야만 사랑받거든요. 자, 착한 척해야 되고, 뭐 아는 척해야 되고, 또 내가 잘 사는 척해야 되고, 문제가 없는 척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자, 이렇게 뭐뭐 인척하다 보면은 실제 나의 모습은 감춰져 버리죠. 감춰져 버린다는 이야기는 웅덩이에 물이 고인 것처럼 마음도 고여 버린다는 거죠.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겠죠. 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도 오랫동안 감춰져서 표현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썩어버리는 거죠. 자, 마음도 썩어서 억압이 되고 엉어리가 되고 화병이 되고, 그래서 이게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공황장애 여러 정신적인 문제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그런 만남이 주어져야 돼요. 자,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힘든 모습도 보여주고 자랑거리도 또 이야기하고 또 창피한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진아와 진아의 참 만남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우리는 지지받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자, 나는 혼자가 아니야. 시작. 나는 혼자가 아니야. 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참 중요해요. 자, 뭔가 배경이 있고 좀 비빌 언덕이 있고 엔슬반 같은 나의 지지 세력이 있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친정집과 같은 그런 심리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네. 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지지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지감. 그러기 위해서 참 만남 심리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참 만남 심리 가족?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우리 오경수 이사님이 바로 이제 이 참만남 심리가족을 이 덕구띠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친구분도 많이 오셨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 진아와 진아의 참만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온 상담센터도 이 참만남 심리가족을 밑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이온 상담센터의 성공을 위해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지감이 커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해소를 해야 돼. 해소. 자,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해소되지 못한 엉어리가 있어요. 자, 해소되지 못한 엉어리는 뭐냐면은 자, 말하고 싶은데 실컷 말을 못했거나 울고 싶은데 실컷 울지 못했거나 화가 나는데 실컷 화를 내지 못했거나 뭐 이렇게 쌓아두는 것 있잖아요.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면 병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인현왕후가 있었고 장희빈이 있었죠. 장희빈 인현왕후. 그 장희빈은 자기 감정을 막 표현했죠. 인현왕후는 현모양처이기 때문에 뭔가를 막 참고 그러면서 막 쌓아두는 그런 인간형이었어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건강했을까요? 장희빈이 더 건강했겠죠. 자, 장희빈은 해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실컷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실컷 이야기한다. 시작. 실컷 이야기한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나는 실컷 이야기할 수 있다. 속마음까지 얘기하고. 속마음까지 그러니까. 전 많이 해요. 오늘 그 두 분이 같이 오신 걸 보니까 두 분은 첫 만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공간에 부부가 같이 온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두 분이 잘 통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 두 분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실컷 이야기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거거든요. 부부 관계 1단계, 1번은 중요한 거. 자, 남편이 어떤 이야기 하든지 아내가 어떤 이야기 하든지 귀담아 들어주면서 서로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제 부부 관계에서 그게 안 된다면은 자, 이런 공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참 만남 훈련을 하면서 실컷 이야기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상담사한테 실컷 이야기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십니까? 저희는 잘해요. 예. 자, 노래, 뭐, 율동, 뭐, 춤, 이거 참 중요하죠? 자, 노래, 율동, 춤. 이렇게 실컷 소리 지르기. 소리는 중요합니다, 소리.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소리 지르지 말고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를 하면 참 좋겠죠? 자, 우리 오경수 기사님 소리 조금 크게 질러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소리를 조금 배에 힘을 주고 저를 따라서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자기 암시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자, 저는 정동문이기 때문에 동문아 하고 크게 외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이름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자, 동문아 시작. 인사야. 넌 멋있어. 인사야. 자, 다시. 자, 이름. 자, 다시 동문아 시작. 영수야. 넌 멋있어.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넌 VIP야.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정동문, 황이다. 넌 없어서는 안 돼. 넌 없어서는 안 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참 멋진 사람이야. 넌 참 멋진 사람이야. 아, 이 세계를 품에 안고 싶은 나의 가슴아. 아, 이 세상을 나의 가사. 나의 가슴아. 뜨거운 나의 야망아. 뜨거운 나의 야망아. 저 성공 있는 미래를 향하여. 저 성공 있는 미래를 향하여. 저 성공 있는 내일을 향하여. 저 성공 있는 내일을 향하여. 달리자. 달리자. 힘차게 달리자. 힘차게 달리자. 아, 힘이 솟아오른다. 아, 힘이 솟아오른다. 온몸 구석 속에서 온몸 구석 속에서 힘이 솟아오르는구나. 힘이 솟아오르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성공을 보장받고 태어났다. 성공을 보장받고 태어났다. 나는 성공하고 말 테다. 나는 성공하고 말 테다. 자, 와. 크게 한번 웃어볼 텐데요. 자, 아예 이오로 웃을 거예요. 자, 아, 시작. 오. 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웃어봤는데 어떠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좀 후련합니까? 네. 좀 후련한 느낌 어떠세요? 이게 이제 이게 모여 있으니까 가능한데 혼자서는 이렇게 하면은 아,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같이 좀 소리도 지르고 크게 웃는 훈련하면 좋습니다. 이걸 이제 발성 웃음 훈련이라고 그래요. 제가 요거 시키니까 우울증도 없어지고 불안증도 없어지고 또 불면증도 없어지고 참 심리치료에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웃으면서 우리 몸 안에 쌓여 있는 그런 응어리 이른바 화병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2부에서 제가 소개할 NLP 체면 치료라는 겁니다. 이거는 2부에서 다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이거는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나도 모르게 우울해진다든지,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뭐 화가 나고, 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또는 뭐 사람들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뭐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뭐 열등감을 느끼고, 어쨌든 나도 모르게 어떤 부정적인 패턴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의 문제거든요. 의식의 문제라면 우리가 뭐 노력을 하면은 해결될 수가 있는데 무의식의 문제는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오경수 기사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과식에 대한 이게 이제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통제를 잘 하시지만 옛날에는 피자를 혼자 3판을 그냥 먹었다고 그래요. 한 10년 전에. 근데 이제 이거는 통제되지 않는 어떤 먹는 것에 대한 욕구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NLP 체면 치료를 받으면서 피자를 한 방에 끊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무슨 이야기 드리냐면은 이제 NLP 체면은 바로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심리 상담은 의식 차원의 치료라면은 체면 치료는 무의식 차원의 치료다. 그래서 뒤에 그건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중에 혹시 뭐 나도 모르게 통제되지 않는 뭐 우울한 기분 또는 분노 또는 불안, 뭐 공포, 뭐 불면, 뭐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다면은 NLP 체면 치료를 이제 활용한다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심고 싶은 거. 우리 이제 컴퓨터에 보면은 우리가 설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두뇌도 컴퓨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에 지워야 될 바이러스도 있지만은 깔아서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깔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두뇌에도 깔아야 될 게 있거든요. 어떤 걸 깔아야 되느냐? 뭐 자신감, 자존감, 뭐 열정, 뭐 사명감, 뭐 공감 능력, 뭐 또는 뭐 희망, 비전,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는 설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뭐 이런 거 어때요? 엄지손가락만 눌러주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거 어떨까요? 너무 좋겠는데. 자, 집게 두 번째 집게 손가락을 누르면은 막 행복해지고
여기 너무 자신감 생기고 이렇게 손마디를 누르는 것이 어떤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좋죠.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감정의 스위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NLP나 체면을 활용하면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1시간 동안 힘들다면 우리는 한 5분 만에 스트레스를 없앨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의 스위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그 시크릿 책 읽어보셨나요? 시크릿? 옛날에 한때 많이 유행했죠. 네, 일단 말았어요. 아, 이따 말았어요? 유튜브에서 저도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아. 인생의 힘이라든가 헤라 TV 마음 공부하는 거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오늘 제 강의가 많이 도움되겠네요. 네네. 굉장히 많이 와닿아요. 예, 마음이 에너지라는 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네. 자, 마음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양자의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파동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꿈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아마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끌어당김의 힘을 발휘하는 이 마음의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그냥 꿈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끌어당김의 힘을 발휘하는 건 바로 무의식의 에너지 파동인데 그럼 무의식의 에너지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체면 상태다.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 체면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체면은 내 마음을 조종당하는 게 아닐까. 또 체면하면 뭐 전생, 환생 이런 걸 또 이야기하니까 뭔가 사이비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체면은 전혀 그런 것과 관계 없습니다. 체면은 바로 이제 끌어당김의 힘을 발휘하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세한 제가 2부에서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이런 NLP 체면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소를 하면 어떻게 갈까요? 바로 이제 통제감으로 가겠죠. 통제감.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 자, 통제를 하느냐, 통제를 하지 못하느냐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랑. 자, 사랑.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나에 대한 이런 자기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통제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외부로부터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는 상태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뭐 체면 NLP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기 사랑에 초점을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체면이나 NLP도 좀 자기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사실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모든 문제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겼어요. 이른바 애정 결핍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이 삶의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A라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안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B라는 부류예요. 근데 사랑에 안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면은 80%라는 겁니다. 80%. 이 세상에.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사랑을 갈구하면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80%. 10명 중에 8명이 사랑을 갈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건 있잖아요. 충분히 채우고 나면은 사랑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왜 아기들한테 보면 우리 쌍둥이 아기한테 장난감을 한번 줘보세요. 장난감 하나만 딱 주면은 아마 쌍둥이가 서로 싸울 거예요. 서로 소유하려고. 근데 이제 큰애가 아마 장난감을 소유하면서 충분히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 실정이 나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장난감을 동생한테 물려주죠. 그렇지 않나요? 자, 충분히 가지면 물려주는 것처럼 이 사랑도 충분히 채우고 나면은 그 사랑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사랑을 채우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이 세상을 위해서 멋진 삶을 살까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바로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해야 될까를 지금부터 한번 조금 이해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이 감사의 관점만 돼요. 감사. 모든 걸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좋은 것도 감사하고 일상적인 것도 감사하고 부정적인 것도 감사하다.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불행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좋은 것은 감사한데 부정적인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돈이 많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자, 날씨가 맑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키가 큰 것도 감사한 일이고 키가 작은 것도 감사한 일이다. 몸이 건강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한 일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네. 이게 납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감사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첫 시간 시작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음의 경계를 없애라. 마음의 38처를 없애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모든 불행은 마음의 경계를 갖기 때문에 마음의 38처를 갖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나의 장점만 좋아하지 말고 단점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일이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의 밥상에는 좋은 것만 밥상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도 밥상에 올려져 있고 실패도 밥상에 올려져 있어요. 행복도 있다면 불행도 있어요. 자,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어요. 건강이 있으면 몸에 병이 생긴 것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정반대가 같이 혼합되어 있을까 우리 삶은? 이걸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는 왜 이렇게 대립물이 존재할까요? 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자, 날씨가 맑으면 또 비가 오기도 하고 왜 이렇게 정반대되는 대립물이 존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삶이 그래서 100% 만족이 없다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이해를 하면은 참 많은 것들이 좋아질 거예요. 자, 우리는 정반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반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미움이나 또는 억울함이나 배신감이나 또 슬픔이나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감정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배고프고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집안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배고리 인생을 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돈이 많아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는 풍요로운 이 삶에 대한 고마움을 알 수 있을까요? 자, 그 반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반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 아닌 것을 경험해야 돼요. 행복이 뭔지 알기 위해서 행복 아닌 걸 경험해야 되고요. 풍요로움이 뭔지 알기 위해서 풍요로움 아닌 것을 경험해야 되고 맑은 날씨를 알기 위해서 맑은 날씨 아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구름이 끼고 이런 다양한 날씨를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하늘에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하늘이 필요함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낮에는 왜 별이 보이지 않을까요? 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해가 그렇죠. 어둠이 있어야만 별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별이 빛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빛나는 별을 보여주는 어둠도 감사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산골 동네에 살았거든요. 겨울 방학이 되면은 우리 동네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5명도 안 돼요. 너무나 외롭겠죠. 그렇죠?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혼자라는 그 고독함, 고립된 느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찾아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자, 고귀한 경험이라는 걸 알게 되죠. 제가 어릴 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제가 느낄까요? 자,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만남의 소중함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어릴 때 외로움도 감사한 일이다. 맞습니까? 네. 자, 이별을 해보고 특히 이혼을 하고 이렇게 헤어져 본 사람은 새로운 어떤 만남에 대한 감사 마음을 알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반대를 행하지 않으면 그 반대를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자, 두 가지가 다 감사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감사한 일이다. 자, 이렇게 감사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마음의 통제력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자기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 책임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유 변명을 없앤다는 겁니다. 뭐뭐 때문에 내가 힘들고, 뭐뭐 때문에 내가 일이 안 풀리고, 누구 때문에, 과거에 어떤 사건 경험 때문에 힘들어. 이 때문에라는 그 이유 변명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라는 이유 변명을 내려놔야 돼요. 때문에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덕분에, 한번 따라해봐요. 덕분에. 뭐뭐 덕분에. 자, 가난 덕분에, 가난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가난 덕분에 내가 성실하고 주도주의. 자, 독립적인 힘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죠? 자, 약골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몸이 힘들다가 아니라 약골로 태어난 덕분에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건강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어릴 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힘들어가 아니라 어릴 때 공부를 못했던 그 덕분에 나이가 지금 50이 넘고 60이 넘었지만 내가 책을 보고 언제든지 뭔가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배움에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때문에를 덕분에를 바꾸는 순간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책임이라는 것은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뭐 덕분에 자, 내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책임을 이렇게 많이 지려고 하면요, 통제력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 통제력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더 큰 자유를 누린다는 이야기고요. 더 큰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더 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마음의 평안은 더 큰 행복과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누구 탓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준 어떤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뭐 상처받은 경험, 아픔 참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모든 과거의 사건 경험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때문에라는 그 단어를 없애버리고 그 덕분에 내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자기 책임 힘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때문에를 바꾸어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기다움이라는 거 있죠. 자기다움. 자, 오늘 제가 또 이야기해드리는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기사랑, 자기다움. 이 자기다움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은 기계의 부속품처럼 살아라. 어릴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또는 돈 많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또 남자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빨리 진급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 도움이 아니라 기계의 부속품처럼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가와 경쟁 이기고 누구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이 경쟁이라든지 비교라든지 이기는 그 게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좀 뒤떨어지거나 경쟁에 밀리면 막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뭐 불행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같죠? 자, 그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나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나는 뭐냐면요. 나는 내 삶의 예술 작가예요. 자, 나는 내 삶의 예술 작가이다. 시작. 자, 삶의 예술 작가이기 때문에 내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술 작품은 단 하나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조품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참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나만의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꽃은 있잖아요. 서로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피는 국화꽃은 봄에 피는 개나리나 진달래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기 질투를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개나리나 진달래는 봄에 피어나고 국화꽃이 가을에 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봄에 피어나는 것처럼 인생이 잘 풀리죠. 어떤 사람은 또 60대 이후에 노년기에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나보다 잘 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피어날 시기에 피어난 거예요.
나는 피어날 시기에 좀 뒤쳐져 있다 이거지. 나는 국화꽃 인생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경쟁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시기에 대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사람 자기가 피어날 그런 때도 있지만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보리는 보리밭에 피어나면 보리가 되지만 보리가 배추밭에 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보리가 배추밭에 피어나면 잡초가 된다고. 잡초. 똑같은 보리인데 이게 보리밭에 피어나느냐 배추밭에 피어나느냐 보리밭에 피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가 피어날 그 장소에 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따라서 다른 사람 자리에 피어나려고 그래요. 우리 오경수 이사님은 부동산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경수 이사님 부동산을 잘하니까 나도 오경수 이사님처럼 부동산을 해볼까? 근데 오경수 이사님은 자기 자리니까 성공을 했죠. 근데 오경수 이사님 따라 하려는 이 사람은 자기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동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부동산이지만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의 자리.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기답다라는 것은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나만의 자리에서 나만의 시기에 나의 삶을 꽃피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내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그까지 다 이해를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이제 이 중심에 NLP 체면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쭉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중심에 NLP 체면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묶여 있는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통제되지 않는 부정기 감정을 치료 해소하는 데 NLP 체면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자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사명, 꿈, 목표를 우리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설정하기 위해서도 NLP 체면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5분 쉬었다가 제가 2부에서 지금부터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